박영선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집에 와 뉴스를 보니 보유국이 오늘 뜨거웠네요.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유국이시지요. 손흥민 보유국, 김연아 보유국, 류현진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BTS 보유국, 택배기사 이재왕 보유국, 이순신 보유국, 세종대왕 보유국, 거북선 보유국, 그리고 미국 바이든이 필요한 백신 특수주사기 보유국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워합시다. 우리 그래도 됩니다. 서울시장 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 자,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디스한 문재인 보유국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겁니다.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유한 국가인지와 더불어 서울시민 보유국까지 열거하며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굿나잇이라며 가볍게 무시해줬다 이겁니다. 지난 다스베이다에 출연했던 이수진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바 있지요. 선거운동 기간에 그분의 약점은 국민이 싫다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진다. 그리고 말리면 안 된다. 그분이 뭔가 토를 달거나 하면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받아치는 일을 하면 말리는 거다. 훅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다. 자, 이러한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오늘도 적중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태를 고 박원순 시장과 연결지으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의를 생각하게 된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지요. 정작 자기 당의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기자와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걸 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는 이수진 의원의 말은 정확하지요. 어쨌든 박영선은 싸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지요. 말려 들어갈 필요 없이 가볍게 무시하면서 제 갈 길 가면 된다 이겁니다. 박영선의 글로벌 수도 서울의 미래 100년에서도 보듯 정책적 승부에서 어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논점을 흐리고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이념적 대립구도로 가겠지요. 사선 의원을 박살낸 이수진의 싸움의 기술을 잘 전수받기 바랍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안양지청 형사 3부의 그 검사는 야반도주하는 하기영을 공항에서 붙든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앞잡이가 된 이규원 검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 2019년 4월 위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잘 생각해라. 이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느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관해서는 검찰 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그리고 6월 18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형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혐의를 발견했으므로 입건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그러나 그 검사는 위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에 올렸다가 까인 걸로 알려져 있어. 저리 꺼져. 긴급 출금은 대검에서 제거한 사항인데 내가 감히 이러면서 퇴짜를 맞은 거지. 곧 그 검사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정리했다고 해. 그러나 2019년 7월 말 대검의 오야봉이 바뀌고 검찰의 캐치프레이즈가 문재인 정부 타도가 되면서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들게 된 거야.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보스는 이렇게 말하지. 조직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적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의 위신과 기강을 위해서 이규원 검사는 진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리고는 수사기록의 일부인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로그 기록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직원들의 단톡방 캡처본 등은 국민의힘으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위 자료를 흔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벌이게 된 거야. 자, 그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검찰의 2차례에 걸친 김학의 수사는 어떠했을까? 2013년 11월 검찰은 김학의를 단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느냐? 라는 첫 질문에 김학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검사는 다음 질문으로 쓱 넘어가. 이어 검사는 김학의가 사용하던 차명폰 번호를 제시하며 본인 것이 맞냐고 묻고 김학의가 아니라고 부인해. 그러자 또 아무런 추궁 없이 넘어가. 당연히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없었지.
이런 수사를 한 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의하여 드러났으니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부르르 할 수밖에 없지. 사실 덮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궁극의 무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검사들이지. 현직 검사들 중 가장 훌륭한 검사로 평가받는 검사들 중에 치매기가 있는 70대 노인에게 그 아들의 신상을 협박해서 아주 깨끗한 자백 조서를 받아낸 검사가 있어. 그런데 김학의 사건에서는 작정하고 무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라 그 검사의 할애비가 맞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사실 비밀이 많은 우리 하기영의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을 거야. 김학의가 모른다는 그 사람, 윤중천의 핸드폰에는 하기영 또는 김학의형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 2013년 경찰은 그 핸드폰의 명의자가 박모이고 그 박모는 자신의 근무하던 건설회사 사장 최모 씨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그 최모는 바로 김학의의 또 다른 스폰서였던 거야. 김학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건 위 최모 씨로부터의 금품과 향응수수였어.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접대와 금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어느 재심 전문 변호사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라고 하는데 정말 오해이십니다. 조사단은 2019년 3월 최모 씨의 차명폰 제공 사실을 재확인했고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김학의의 다른 스폰서인 최모 씨의 존재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그리고 검찰이 김학의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어랏하며 묻은 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한 로비스트 박태규가 있었어. 대검 중수부는 김학의의 스폰서 최모 씨를 소환해 위 박태규와 빈번하게 통화한 핸드폰 번호가 최 씨가 김학의에게 넘긴 차명폰이란 걸 확인했지만 그냥 덮었지. 한편 김학의는 공항에서 붙들린 직후 입장문을 언론사에 보냈어.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그 점들, 자신들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점을 들어서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 아니 긴급 출금이 진짜 위법했다면 왜 사후보고를 받은 서울 동부지검장 한찬식은 그때 출금을 풀어주지 않은 거야. 정유미 검사는 김학의 출금에 대해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어. 그 말대로라면 설마 하기영이 그 시원치 않은 인간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김학의 하면 그 초상권이 없어진 그 영상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말인데 제발 검사님들, 아무리 수사로 정치를 한다지만 우리 하기영이 불쌍하지 않아? 이제 그만 하기영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고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진정한 검찰의 동네북 하기형 뭐 이런 겁니까? 2019년 이미 김학의 출금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이미 종결한 것인데 윤석열 체제가 되면서 다시 끄집어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제19 감싸기로 2번이나 무혐의를 줬다가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일자 다시 수사를 착수하여 도망가려는 것을 잡았더니 이제 와서 내부 수사 문서가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유출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잡은 검사를 잡겠다는 검찰은 법질서 확립이니 정의구현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 내 지들끼리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해 득실에 봐줬다 말았다 하는 것이니 의리는커녕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 수준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여 공수처로 이첩이나 하기 바랍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정치인은 시민과 감성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먹방이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모두 먹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방을 찍자고 하면 이런 것도 해야 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붕어빵, 호떡, 국밥, 국수, 치맥.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카메라 앞에서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서울시장 선거이면 서울을 상징할 만한 음식을 먹으며 서울과 서울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세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시장을 돌다가 자연스럽게 노점 앞에 서서 어묵을 입에 넣게 되더군요.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콩국을 먹자고 했지요. 창원의 시장과 역전에서는 콩국을 팝니다. 창원에 거주했던 중국 노동자가 아침으로 먹던 음식이 토착화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산역에서 기차를 타면 아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에까지 닿았고, 그래서 마산은 그때 이미 국제적인 도시였음을 이 콩국이 증명하고 있음을, 그리고 남북한의 기차가 연결되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것이니 그 종착지가 창원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도 없이 먹은 콩국이라 내부 영상만 남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정치인 먹방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건 여야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판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먹방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좀 더 섬세하게 연출을 하여 시민이 또 오뎅이냐 또 떡볶이냐 하며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역시 황교익이지요. 남북 정상회담 만찬의 메뉴를 기획했던 황교익이 아닙니까? 선거 유세 먹거리에도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묵이나 순대, 떡볶이를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면 서울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김경수 지사의 콩국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듯 말입니다. 박정희의 막걸리는 농민의 나라를, 이명박의 국밥이 노동자의 나라를 대변했다면 검찰의 나라는 양주 세트라도 먹어야 할까요? 국밥처럼 나라를 말아 드셨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